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셨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대표는 인천을 지역구로 5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을 지냈습니다. 송 대표님,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저 제일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그 옆에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제 왼쪽에는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 옆에 김상현 서울신문 논설위원입니다. 그 옆에 한장희 국민일보 산업부장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SBS 보도국 선임기자 홍지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00분 동안 진행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어서 집중이 필요한데요. 간결한 질문과 간결한 답변이 집중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패널과 답변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청석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마스크를 벗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관훈클럽 이기홍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꼭 나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숫자가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초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경기 전망지수 역시 7년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힘입은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위기에 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K-방역은 국제적인 표준이 됐고 최고 수준의 IT 디지털 기술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미나리 등 우리의 대중문화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유연 무역 개발의 웅쿠타트는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지위로 선언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G7 정상회의에서는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이 백신을 비롯한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또 우주 개발 기술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114년 전에 만국평화회의장의 입장조차 거부되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핵심 강대국들과 국제 현안을 결정하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 자산 소득의 불평등, 청년 문제, 저출산, 기후위기, 남북 문제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0.84 출산율, OECD 최저 출산율은 이렇게 가다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지난 2달 동안 당의 성찰과 쇄신, 변화의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당 역사상 최초로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취해야 됐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정치권의 변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의 장벽을 넘겠습니다. 여야 간에도 새로운 협치 관계를 정립해 가겠습니다. 얼마 전 이준석 대표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유능한 국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올 대전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초 열린 CES 2021 최대 화두도 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이었습니다. 과감한 혁신을 선택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의 5대 핵심 과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제 247일 후면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최초로 당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최초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를 뿌리내리고 과거 정부의 성과들이 계속 부정되고 보복하는 악순환을 끊고 문재인 정부의 발전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새로운 4기 민주정부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함께해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대표님, 국민 면접 2탄이 이제 어제 2탄이 있었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은 시간에 저희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면접을 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의욕이 앞섰습니다.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어제 그래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돌직구 질문도 있었고 독한 면접이라는 컨셉으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일부 후보 진영은 불만도 표시했지만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약속 대립만 하는 훈련생은 밖에 나가 실컷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실전에 가까운 연습, 모든 군사훈련의 기본입니다. 저는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백신을 거부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듯이 우리 당이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소리도 듣고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본선 경쟁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명을 바꾸지 않고 민주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 경선 후보들의 토론회 또 국민 면접을 지켜보니까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후보들이 좀 맞붙는 양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력 주자에게 검증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라든지 정책 대결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대선 경선에서는 1위 주자를 상대로 집중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책 경쟁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호 검증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양측 간에 자신의 논리를 더 보완하고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대표께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성해야 됩니까? 윤석열의 지지동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반사적 지지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국가 전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중에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임무 중에 검찰 업무라는 것은 한 1%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얼마나 민주당이 보기 싫으면 저런 검사 출신을 세워서 한번 두들겨 줬으면 하는 그러한 복수의 감정, 반발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저런 국민의 미움을 사귈 수 있도록 변화돼서 반성해야 될 점이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 독선, 내로남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요소를 저희가 전당대회 때도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 경선 과정이나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고 국민 눈높이로 변화된다면 반사적 지지의 거품은 많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했던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기 저주에 가까운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서 대통령 선거의 명분으로 삼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윤 총장을 발탁한 인사가 특혜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청와대 인사 측에 윤석열 특수부 출신 맞지 않다. 여러 가지로 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역시 정치 참여할 때 얘기인데요. 그 소득주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저는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을 때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원전 비판할 수 있지만 약탈 정권이라는 이런 표현은 본인의 장모가 사실 이 요양병원을 이렇게 동업자들로 만들어서 23억인가요? 그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전 총장 장모 얘기를 지금 하셔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고요. 부인과 관련한 엑스파일도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선 주자로서 윤 전 총장의 자질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은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누구든 법이 적용되는데 늘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이런 입장 표명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나오실 분 입장에서 너무 좀 불성실한 게 아닌가. 불성실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저희 국회의원이나 저희 인천시장 때도 했지만 제 아내가 관용차를 썼다든지 어디 해외 가는데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다든지 호텔을 같이 썼다면 모든 언론이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청와대 부속실에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배정받고 비행기 전용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다니고 공식 의전 행사에 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배려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장모의 관계는 너무나 밀착된 관계 아닙니까? 지금 그 부인 되신 분과 장모의 관계는 같이 단순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그럼 그 부인 역시 이 지금 윤석열 후보자님하고는 같은 부부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은순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란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외에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제가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부인 문제도 주가 조작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고 이전 사건이라 할지라도 저는 6년 전에 동업자 3명이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 왜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일각에서는 친문이 이 조국의 시간 출간을 계기로 해서 조국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면 그 송 대표께서 취임 이후에 추구하고 있는 실사구시나 중도 확장 같은 이거에 방해가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에 방해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혹시 조국 씨에게 제발 좀 자중자애하라라고 충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론이 자중자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뭐 조국 전 장관이 썼던 SNS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보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의 시간이라는 것도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비판하고 지적해야 될 언론으로서의 기능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극적이고 확대되고 최근 조선일보 일러스트 사고가 날 정도로 그걸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의 항변 이유서로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조국의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항변권, 방어권 입장에서 자신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 있게 돼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밝혀내고 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는 대로 그것은 법정에서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은 내년 3월 9일 진짜 법정 5천만 국민이 배심원인 진짜 법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다시 한번 이 5년 동안 한번 신임할 것인지 그럼 일꾼을 갈아치울 것인지 그 배심원들만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시간으로 민주당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조국의 그 문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자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민주당의 시간, 국민의 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예. 내년 대선 경선도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이신데요. 그러면 내년 대선에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울러 그 야권 대권 후보들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민주당이 왜 재집권해야 되는지 대표님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아들 딸이 91년생, 95년생인데 애들한테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인류 문명이 저는 지속 가능할 건지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기후 변화 위기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참 환영했는데 그것도 저는 가장 핵심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화 선언을 했는데 저는 개구리가 삶아 죽듯이 인류가 이렇게 가면 다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멸종이 되고 있고 많은 생물들이 인류의 차례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도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모든 지도자들이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퍼스트, 중국몽 전부 이럴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고민하는 기후위기에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이 인류 문명을 생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 기후변화 위기에 살아내게 만들 것인가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 민주당이 왜 집권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불만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틀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많은 보수적인 언론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산업을 망가뜨리고 맨 분배 퍼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죽어가던 해운 산업을 살렸습니다. 조선업이 살고 있습니다. 카이를 비롯해서 우주 항공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BT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기초가 놓여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걸 끌고 나오고 특히 저희 국회가 해산제도가 없는 이상 현재 21대 국회가 앞으로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170석이 되는 이 거대 이 정당이 신임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줘야지 이게 소수 야당의 대통령이 돼서 이걸 거꾸로 엎으려게 되면 국정이 완전히 저는 마비되고 국가의 지속 발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이고 우리 내로남불, 불공정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깨끗이 변화시켜 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번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우리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대통령 후보와 그 측근들이 만드는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만드는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박준동 의원 질문 계속하시겠습니까? 후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당 내 대선 레이스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여론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단점이라든가 확장성,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9분의 후보님들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밧세바에 대한 거나 그 정말 어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완전히 부정한 짓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들어 쓰였습니다. 그 모든 리더십이라는 게 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데 완벽한 리더십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과 이 리더십이 맞아떨어지면 들여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우리 9분의 훌륭한 그 후보들이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예비 경선만 4차례 TV 토론하니까요. 많이 좀 국민들에게 걸러지고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맞는 리더십으로 좀 뽑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면 지금 세간에서는 친문이 이재명 지사를 강력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일부 세력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당 내에서 누가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더라도 결과를 승부가 원팀으로 만드는 게 저는 제 당 대표로서 역할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차로는 압도적인 차로 이명박이 승리하고 정동영이 떨어졌습니다. 후보가.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룰에 따르면 그
과반 후보가 안 나올 경우는 9월 10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친문들이 대대적으로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고 친문 주자가 후보가 되는 대역전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모든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건 그 자체가 하나의 역동성이니까 저는 뭐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저도 당대표 선거 때 아시다시피 우원식 후보, 홍영표 후보가 송영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당내 선거에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일화한다는 것은 여야 간의 선거도 아닌데 좀 특정을 배제하는 논리라 당 화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1, 2등이 되면은 이합 집산이 되겠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이니까 저는 그걸 뭐 특별히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뭘 가시 맡은 사람끼리 연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달려 있겠죠. 즉 만약에 누구라 특정이 어렵습니다만 1, 2등이 됐을 때 과연 반 이재명으로 다 연합이 될 것이냐. 그 이제 2, 3, 4, 5 뭐 밑에 이들이 아니면 일부가 또 이쪽으로 참여할 것이냐. 이것은 상호간의 정치적 역량이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에서 이 정부가 대통령 측근들이 주도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요소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금 또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느낌이 있는데 혹시 반문재인 친이재명 성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님하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경선했을 때 저는 경선 단계에서부터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안희정 후보 측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문재인 후보를 1차 투표 때 과반수 득표로 당선시켜서 결선 투표가 없도록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 당선되고 그 다음날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지난번 총괄 선대본부장 너무 일을 잘해줬다. 그런 자세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 갈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뭐 송영길을 반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을.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아라. 우리 후보 중에 하나고 이재명을 돕다 안 돕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후보가 되면 이재명이라도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이낙연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지 누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배제의 논리를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이 당내 제가 이 소위 부엉이 모임도 아니고 민평령도 아닌 그런 일종의 비주류 친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비주류로서 제가 서름을 당하면서 배제의 아픔을 겪고 3번이나 2번 떨어지고 1번은 불출마하고 해서 4번째야 제가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누구 특정을 배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결과에 승부하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김희연 의원 하시겠습니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에 미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우 비판을 하면서 좀 색깔론이나 이념 공방으로 지금 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의 그 컨텐츠 없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지, 태극기 탄핵의 강을 넘은 거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 하고 있는데 다시 탄핵과 태극기 강으로 건너가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264라는
이육사란 말이 원래 그 264번 이 감옥 수번입니다. 그 정말 일제에 저항하던 그 시인을 가서 그 집에 가서 했던 맥락 속에서 이해할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저도 이 태극기 바지를 달고 다니고 저는 헌법 전문을 외우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문을 항상 제가 반복하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확고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이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거나 대선 출마 선언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여권 책임이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매우 높이 치솟았고요. 민주당 주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 좀 보관이 있습니까?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부동산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리의 미흡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풀렸고 이 전 세계적 저금리 상황에서 미국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그래서 과오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공급 대책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조세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부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자마자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도세, 종부세 완화를 시도해서 돌파를 했고,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또 제가 기획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곧 시작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집 문제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야권 주자 중에서 우리 민주당 대표로서 보시기에요, 가장 버거운 유력 주자는 누굽니까? 뭐 파평윤 씨 남녀가 나왔고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관련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최근 야당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혹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의리라든지 본인의 어떤 마음 자세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그의 반사 효과로 대선을 나갈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만나볼 계기고요. 뭐 우리랑 같이 힘을 합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선 저는 야권 후보 중에 그래도 미래를 좀 보는 후보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나마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저도 변호사지만 국가 권력이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면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권력의 작동 순서가 입법이 최우선입니다. 입법이 흩어져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일반 의지로 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에 기초해서 행정이 집행을 하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법입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변호사는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해보니까 이게 만다고 뭘 변론 요지서를 만들고 서류로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검사나 판사는 아주 경찰이 만들어 온 자료, 검사가 공소장, 변론 요지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형성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미래의 4차 산업의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저는 차라리 오세훈, 안철수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뭐 현재 지금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대선에 본인도 안 나오겠다고는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혹시 오세훈 시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내년 3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알 수 없죠. 그 상황이 본인이 안 나오시겠다고 나오시기가 쉽지 않겠죠. 지난번도 서울시장 한번 사퇴를 하신 분이라
지금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는데 김동연 부총리 말씀을 하셔서요. 경선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그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합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가정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우리 민주당이나 이쪽 여권 세력이 재집권하기를 바라신다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문제,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대 문제 등이 청년층의 분노를 많이 불렀었고, 이때 사실 정치권의 설득이 별로 먹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문제도 대표님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청년층에게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국민소통 민심경청의 결과를 발표할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새 586 세력도 사실상 다 기득권화돼서 너희들끼리 다 끼리끼리 챙겨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리 청년들의 그런 그 비판을 저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문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예, 박성민 비서관 말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게 공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노력으로 경선에서 이긴 거고 박성민 비서관 경우는 사실상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뭐 젊은 층 지금 우리 대표님도 뭐 청년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문제가 뭔지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지만 이준석 그 대표도 26살 때 박근혜 대표에 의해서 비대위원, 일종의 지도부 위원으로 발탁이 된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과 자신의 부친이 친구 관계라는 어떤 인연 때문에 소개가 돼서 발탁이 된 겁니다. 지금 박성민 그 비서관도 26세 같은 나이에 지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박성민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지도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당시에 조국 장관 딸 문제나 박원순 그 성 피해자에 대해서 지도부와 달리 쓴소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은 지금 취직해봤자 9개월짜리 임기입니다. 그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시작한 직업 관료로 간 게 아닙니다. 이 정부적인 직업 별정직 공무원으로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20대의 마음을 바로바로 좀 한 번씩 정책을 이렇게 조언을 듣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이 대통령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는 박성민 비서관이 그야말로 자기 역할, 대통령 앞에서도 제대로 된 20대의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량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꼰86이란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데요? 꼰86, 꼰86, 꼰86. 꼰대란 뭐 그 얘기 하려고. 못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MZ 세대가 86 운동권을 꼰86이라며 예. 상당히 풍자한다고 예. 합니다. 이준석의 열풍과 대비되면서 조금 질문이 좀 송구할 수 있지만 아재버린 예. 민주당 대표의 신선도가 너무 떨어진다 지적도 있습니다. 한강이든 장강이든 앞물결이 뒷물결에 자리 내주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운동권 86 세대가 이제는 좀 물러날 때가 됐다라는 세대 교체론을 대표적인 86 세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이르다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시는지요. 아니 할아버지들도 남아있는데 아버지보다 물러가라 그러면 그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음식을 먹을 때 겉절이도 필요하고 묵은 김치도 필요하고 삼겹살 먹을 때 묵은 김치 싸 먹으면 맛있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전폭 환영하고 이러한 꼰대 같은 문화에 대해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격의 없이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되려면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질적인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저 송영길은 일부가 586 세대들 데모 한번 했다는 이유로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에서 막 맹비난을 했죠. 데모 한번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되고 그동안 다 기득권이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저 송영길 학생운동 했습니다. 그럼 그 민주화 시대에 그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입신양명을 위해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이 옳았습니까? 거리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운 게 옳았습니까? 저는 나중에 뒤늦게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2년 만에 300명 중에 57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법고시를 공부 못해서 판검사 될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 밑에서 판검사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운동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었습니까? 다 586 세대들 시장, 구청장 시켜놓으니까 잘했습니다. 저 송영길 부도 위기에 인천을 맞아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부터 시작해서 FDI 투자 유치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1등의 인천을 만들었습니다. 회색도시 인천을 첨단도시 BT 산업의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실력으로. 제가 끊임없이 공부해서 방송대 중국어과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외교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축적의 시간을 저는 가져왔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 국어까지 공부를 하신 걸 보니까 당 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대선 후보로 나오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문 대통령은 전두환 시절에 사법고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권 전력이 없으면 판검사 됐을 겁니다. 그럼 문 대통령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까? 물론 말꼬리는 아닙니다만 비약을 할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판단의 문제고 사실상 저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했습니다. 그 판사로서 뭔가 양심적인 판결을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하고 했을 때 양승태 국정농단 사법농단 때 과연 무슨 양심적인 판결을 한번 한 적이 있는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지 전두환 때 판사됐다 이 사실 자체를 가지고 지적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척의 시간을 가지셨고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할 것 같고 질문 보충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달 국회 연설 때 대표님께서 청년 특임장관 신설 대통령께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박성민 비서관 논란 때문에 유야무야 된 건 아닌지 현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이철희 수석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장관직을 신설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동의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이준석 대표님과 치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당내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김 의원 질문하시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죠. 윤석열 잡는 추미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 사실 추 전 장관이 좀 무리하게 윤 전 총장 징계를 추진하면서 윤 전 총장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유력한 주자로 떠오른 면이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보시기에 추 장관 출마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을 돕는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나요? 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지금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되니까 다 양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우리 선거인단과 당원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연히 출입장관도 출마할 자격이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대표님은 지난 5월에 정치권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관 엑스파일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파일을 착착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직후 공교롭게도 야권에서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우연의 일치를 보기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은 또 나는 엑스파일이 없다, 야당에서 정리했을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굳이 홍준표 의원을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근거로 홍준표 의원 이름을 얘기를 하셨는지 뭐 내막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떤 대통령 후보라도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로 보험 상품을 좋은 점만 말하고 좀 불리한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보험을 팔면은 불완전 판매가 돼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뭐 상품을 팔 때 하물며 대통령으로서는 유권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잘못 정보의 비대칭으로 잘못 찍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저는 엑스파일 논란이 나온 것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자초한 면이 크다. 계속 전원 정치를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야 페이스북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준비가 부족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엑스파일, 저는 엑스파일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파일을 그 파일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중의적 해석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윤석열의 모든 정치 경제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다 검증하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공개 비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뭐 한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내가 당대표 된 지 그때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장관과 윤석열이 부딪히면서 그 권력 내부에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최재형 출마가 나오면서 장성철이라는 그 야권 내부의 분이 이것을 터뜨린 것 자체는 자기들 내부의 어떤 그런 다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 이름은 왜 굳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그 검찰 내부의 인맥이나 검찰 사이의 그 내부 뒷이야기를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취임하신 지 2개월 지나셨나요? 네. 최근에 여야 당 대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다 61% 나왔고 송 대표님 39.2%로 이준석 대표가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걸로 나왔죠. 정당 지지율 차이 비율을 감안을 하면은 좀 대표님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천천히 따박따박 잘 해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질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양이 축적되면 질적인 전환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저 송영길은 지금도 제가 집도 없이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화를 줬던 책이 에리 프롬이 쓴 소유자 삶이었습니다.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결단을 했습니다.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젊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게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21년 정치를 하면서 국가에 정말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해가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의 그런 이 송영길 체제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예, 사면 건의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가석방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은 특혜 논란이 없고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그리고 내부 지침으로는 60%를 복역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벌이니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변화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 의원 결과가 나오자 굉장히 신속하게 탈당 권고를 하셨고 또 경선 연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셨고 하는 등 뭐 그 전에 민주당과 달라졌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뭐 문자 폭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사실 잠복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좀 괴리가 됐고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송영길이 당대표 됐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많이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좀 이렇게 이견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도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조정하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식의 그런 문자 폭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그래도 존댓말을 씁니다 이제. 저도 요즘에 막 엄청나게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뭐 저한테 막 그냥 욕을 하는 문자는 다 차단해 버리고 그래도 존댓말을 쓰는 것은 차단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자, 보충 질문 김상현 의원 하시죠. 예, 좀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받은 의원들을 이제 징계했다는 걸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의원들 중에서 5명이 아직 한 달째 탈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들이 끝까지 탈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서라도 강제 탈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12명 탈당 고념에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국민권익위 조사 자체로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좀 경중을 나눠서 저희한테 보냈으면 저희들이 좀 처리를 했을 텐데 그냥 12명을 무작위로 보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권 있는 수사기관이 빨리 밝혀주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법상 6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경찰청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수용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징계권 같은 거는 그걸 말하면 더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안에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탈당 권유라는 것이 어떤 징계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 징계를 하려면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상 뭔가 증거의 기초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선행적으로 한 거거든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한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집권당이라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수성회관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했던 탈당 권유의 어떤 정무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징계를 할 문제가 아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평소에 그 유능한 개혁과 함께 당원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버스 운전사가 본능적으로 엑셀레이터 조금 더 밟았으면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약간 그 실수로 보이는 언행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게 오히려 좀 국민과의 그 괴리감, 국민들이 아 저분이 정말 우리의 말을 대변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을 사는 뭐 그런 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더욱더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언어를 또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표가 되다 보니까 수없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안 보고 꼭 그걸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면서 일반 국민이 보행하는 대로상에도 방치해서는 안 될 건물인데 하필이면 버스 정류장에 그런 5층 건물을 방어 막 가리막 하나만 쳐놓고 한 것 자체는 용납될 수 없는 이 행정 태만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강조하는 차원에 나온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그 시내버스 그 기사분이 저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제가 택시 버스 노조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같은 그런 노동자의 마음으로 잘 위로해 드리고 지금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민 비서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재보선 직후에 하여튼 이대남 현상과 20대 남자의 표심이 화두가 되면서 사실 민주당 안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이 내기도 했었고, 또는 또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은 페미니즘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청년 문제와 젠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까지 이런 이슈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어떤 큰 원칙을 좀 공유하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이렇게 원칙을 가다듬고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20대 청년의 문제를 그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서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불간의 문제를 을간의 전쟁으로 바꾸는 것도 옳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청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겠고요. 군대 문제는 사실 이제 모병제로 저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병할 그런 자원 자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지금 상태 모병제로 가서는 자원 확보가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그런 모병과 이런 징병제를 지금 혼합해 가고 있는데 조금씩 그렇게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런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병제로 한다면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 병장 사병 월급이 한 50만 원 가까이 주잖아요. 이게 최저임금이 한 30%까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최저임금이 한 80, 한 50%까지 지금 현재 30%라고 한다면 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월 급여가 현실화 돼줘야 모병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사실 거의 공짜로 그냥 사병들을 썼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사병 월급을 150%를 인상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최저임금 50% 정도로 맞춰가고 이게 100% 단계까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하차를 했고, 근데 그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공군 참모총장 그 임명 예정했다가 다시 유보했다가 뭐 검증 때문에 뭐가 걸려서 늦어졌다가 다시 또 임명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에서는 인사소송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럼 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광철 비서관이 사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인사수석은 이제 인사 대상자를 이제 선별해서 하고 가져온 거를 이제 검증하는 것은 또 민정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특정을 말하지는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전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민정수석도 바꿔보고 인사수석도 바꿔봤는데 계속 되는 거는 뭔가 이 시스템 문제도 있고, 이런 그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들이 감히 대통령 심중에 있는 인물을 아주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을 꺼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저도 사실 인천시장을 해보면서 인사를 해보니까 그 인사라는 게 사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 항상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완전히 어느 정권이든지 인사가 생기는데 얼마나 그걸 이제 최소화시킬 것이냐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이너서클이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김기표 비서관 부분도 서로 많이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3월에 사실 저런 문제, 부동산 문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안이한 태도였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LTV, DTI 막 엄격하게 40%, 50% 집도 못 사게 말이죠. 집값 오른다고 그렇게 대출을 통제하면서 54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가지고 저런 부동산을 산 사람을,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너무 좀 국민 정서와 안 맞는, 자기들이 잘 아는 사이니까 그냥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이런 검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청와대에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12명이 누적되면 기소가 됐습니다. 이광철 사의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 수리 안 했고요. 이진석 기소됐지만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대표께서 대통령께 인사 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말씀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보충 질문 없으시면은 앞부분에서 얘기가 잠깐씩 나왔습니다만은 논란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준동 부장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뛰어서, 집 있는 사람은 세금이 올라서,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은 물건이 없어서,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은 값을 마음대로 못 정해서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도 부동산 실정이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 대표님께 그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바로 폐기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꼽아주십시오. 그렇게 뭐 꼭 저하고 어디 청와대를 이렇게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을 저리 펴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김수현 수석이 부동산을 할 때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보여지고, 그때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시키겠다고 임대 사업자들한테 종부세 합산도 배제시켜주고 양도세 특혜를 주면서 다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러한 이 문제를 발생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저는 세금으로만 잡으려서는 안 된다. 세금은 사실 어떤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항상 조세 정책은 가치 중립적으로 해야 세입이 늘어나고 조세 저항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집 가진 것을 죄악시하고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가 않다. 사실 소련 공산당도 모스크바에 시민들이 집 가지고 있으면 시골에 다차 별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공급 대책이 좀 차질 없이 돼서 국민들이 좀 미래에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공급 대책이 되더라도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DTI 40%, 50% 제한하면은 한 집값에 보통 자기 집값의 일반 서민들이 한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TI 해서 한 50% 대출을 받으면 30%의 집값이 부족해서 살 수가 없어요. 현금 부자들이 줍줍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DTI LTV를 현실화시키자 그랬더니 빚내서 집 사는 소리냐 누가 그래서, 아니 빚내서 집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빚내서 집 사지 현금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금 끼고 집을 사는 거지. 문제는 이자라는 거죠. 이제 빚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이제 곧 준비될 텐데요.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만든 누구나 집을 벤치마킹해서 박근혜 정부 서성환 장관이 만든 게 뉴스테이입니다. 근데 뉴스테이가 현재 한 전국에 100여 개, 한 10만 호가 건설되어서 현재 지금 임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1년, 2년치 됐을 텐데, 8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걸 분양하게 돼 있는데요. 이 분양의 집값이 벌써 2배, 3배 올랐습니다. 이 집값의 차익을 전부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누구나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이 집값의 상승분을 반씩 나눠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 뉴스테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를 설득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부동산 투기가 이제 드디어 누구나 집을 저희 당의 공식적인 공급 정책으로 채택을 했고, 만 세대를 시범으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 확보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때리면 집주인은 그 세금을
임차인한테 보증금 월세를 올려가지고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와 집주인이 다 같은 공범으로 보입니다. 집값 올려서 좋고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 좋고. 요즘에 제가 시장 구수들 만나보면 말은 못하지만 입이 다 벌어져 있습니다. 지방 세수가 늘어나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세입이 다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는 이 집값의 상승분을 국가한테 뺏기지 말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나누어 갖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 주택의 혁명을 이뤄보자는 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어요? 보충 질문. 예. 저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 세금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공급 쪽의 문제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지난주 후반에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주택을 사고 팔아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주택의 문제를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제 전통적인 진보 정권의 그런 사고인데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긴 하다 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어려운 이제 서민계층의 어떤 긴급 피난의 성격으로 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일반 중산층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살아가면 살겠습니까?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초등학생과 그 일반 분양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어떤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아주 어려운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걸로 긴급 피난을 필요하지만 집을 갖고자 하는 일반 중산층들의 욕구를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값의 상승분을 나눠 갖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저는 임차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나 집은 그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좀 그 시작에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분쟁도 많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 누구나 집 누가 이게 시행사로 참여하겠느냐 당장 그렇게 이익을 나눠 갖고 하는데 그리고 또 청약 관련해서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뭐 특위에서 다 뭐 보완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다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진짜 저는 우리나라 관료 제도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가 인천시장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누구나 집 하는데 도시공사 사장을 그렇게 설득해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유동수 현 국회의원을 제가 그때 인천도시공사 감사로 임명을 해서 이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겨우 한 발자국 움직였고요. 근데 지금 많이 진화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 정도 왔지 안 그러면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토부 사고는 뭐냐? 항상 우리나라는 집 지어가지고 그냥 팔아서 임대해서 임대 수익에만 의존해서 임대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즉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집값의 상승분을 나눠주는 집인데 무슨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냐 이런 언론의 비판. 두 번째는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래? 이게 지금 언론이 누구나 집에 제기하는 두 가지 비판입니다.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참가할 민간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왜 그거 발의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 무슨 친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오히려 참여하겠다면 환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의 상승분을 나눠주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임대료에 의존해서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케이터링이라든지 카시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임대료에만 의존하는 이런 이 낡은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 안 사면 됩니다. 이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는 말 그대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임대 사업자들한테 LH가 임대주택 지으라고 땅을 분양할 때 특혜를 줬어요. 85제곱미터 이하면은 한 85%, 65%씩 싸게 땅을 줬는데 이런 것을 부영이라든지 호반건설 이런 데서 페이퍼 컴퍼니를 한 3, 40개씩 만들어 가지고 벌 때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10년 의무기간 끝나고 나면 10년 동안에 오른 부동산 차익 이익을 싹 가져가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하지 말아라 저는. 지침을 바꿔서 정성평가를 해가지고 누가 임차인에게 그런 이 시세 차익을 돌려주느냐 이런 사업자한테 이 토지를 분양해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바꾸는데도 정말 국토부 관료들 잘 안 움직입니다. 죽으라고 설득해서 이제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 안 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대출 규제 얘기를 하셨는데 대출 규제 그럼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10%씩 푼 거잖아요. 그나마 10%도 저는 적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값 상승의 우려 때문에 다 LTV DTI를 지금 4, 5, 6 이게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일반 지역에 4, 5, 6을 5, 6, 7로 10%씩 올렸는데 저는 이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현금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LTV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예. 김건희 의원 이어가시겠습니까? 그 KB 국민은행 그럼요? 통계에 네.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19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 경실련에 따르면 또 현 정부 들어 4년간 아파트 가격 한 93% 서울 얘기하는 겁니다.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부는 여기 뭐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17%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신뢰를 높여야지 뭐 집값도 좀 잡히고 많이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할 텐데 이 통계 자체가 좀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이런 또 일부는 왜곡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먼저 좀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닌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통계라는 게 어떻게 그걸 인덱스를 맞냐에 따라서 정책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솔직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도 이렇게 내가 정부 부총리 만날 때마다 지적하는데 한 달에 월급 27만 원 주는 노인 일자리 만들어놓고 일자리 늘렸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사회복지 정책으로 봐야지 국민 세금 나눠줘서 27만 원 주는 노인 일자리 만들어놓고 일자리 늘렸다고 말하면 이게 국민들이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짜 일자리를 제가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내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3,000명 되는데 매년 한 500명 이상씩 추가 고용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초봉 평균 연봉이 6천이고 지금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평균 연령 28세. 이게 진짜 일자리다. 민간이 만드는 게. 국민 세금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 만드냐. 이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진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는 왜 만드냐. 일감일세 일자리 만들어. 일감이 뭐냐. 새로운 산업이다. 산업을 창출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국민 세금 나눠주는 것은 긴급 피난, 일시적 성격,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봐야지 이것을 일자리 정책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 그러니까 1세대 1가구 1주택자 경우 상위 2%로 바꾼 결정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뭐 정의당은 뭐 부자 감세 아니냐,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국민들 줄 세워가지고 2%와 98% 편가르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자 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이 3%에서 6%로 올랐습니다. 6%. 6%면 여러분 지금 한 15년 지나면 거의 집값이 다 날아갈 정도 아니면 6%면 엄청난 겁니다. 물론 최고 세율이긴 하지만 3% 2배로 올랐고 지금 부동산 종부세 세수 총액이 올해 1조 5천억에서 5조 8천억이 거칠 걸로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거의 300%가 오를 판인데
지금 종부세 총액 중에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낸 것이 그것이 96%가 넘고요. 실제로 1가구 2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이 세액으로 따지면은 3.4%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1,900억쯤 됩니다. 1,900억. 그리고 근데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19만 명, 18만 명이 돼서 이거를 2%로 줄이면 한 11억 돼가지고 한 8, 9만 명이 좀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650억이 절감된다는 건데 5조 8천억을 가지면서 650억까지 준 것을 부자 감세라 그러면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고 오히려 2주택, 3주택자는 더 중과가 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은 세금이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집 가진 사람이 그럴 거야. 내가 잘못해서 집값 올랐어? 당신들이 올려놓고 아직 현실화된 소득도 아닌데 내가 집을 팔고 어디로 거리에 살 것도 아닌데 현금으로 세금 내라 그러면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비싼 집에 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너스 클럽, 이게 명예로운 클럽이다. 일종의 2%, 우리나라 상위 2%에 해당돼서 내가 좋은 집에 사니 이 돈을 가지고 집 없는 지방의 서민들에게 내가 좀 이따 사회 연대식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는 존경해주는 의미의 2%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의견을 내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지금 수치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부자들이 좀 더 자기가 벌어들인 부를 사회와 공유하고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뭐 세금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그걸 완화함으로써 아니 민주당이 소수자와 약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부자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히려 2주택자, 3주택자들의 세금은 더 중과가 되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자가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는 40%에서 65%, 3주택자는 75%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부자 감세란 말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우리가 1가구 1주택자는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조정해 준 거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말한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좀 말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아너스 클럽이라고 했는데 2%를 네. 아너라고 하면은 내는 사람이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는 사람이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너스 클럽이라고 아니, 예, 그렇죠. 그건 말 먹거리보다도 제 취지는 우리나라가 세금 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세금을 마치 뭐 부자를 좀 죄악시하고 뭘 거기에 징벌적 개념으로 하면은 낸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다 그 우리 전체 국민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재원을 부담해 준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종부세 완화 관련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부세 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부 부담이 커지는 것을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집권 여당이 줄여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셨겠지만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를 못하면 서울, 부산에서 100만 표 잃고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표 때문에 정책을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그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 정치하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그거를 같이 계산하는 것을 그걸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래야 국민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종부세 부분을 이 정도도 조정 못하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 경직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일부 의원들의 반론이 많았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 아주
질서 있게 집중적인 토론을 해가지고 표결을 했습니다. 사실 표결이 쉽지 않는 일인데 저는 제가 이게 부결될 수 있다는 각오로 제 의원님들에게 부결되더라도 저는 당대표로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표결했더니 압도적으로 통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특위안에 반대했던 의원님들도 너무 좋았다.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한번 제대로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뭐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해줘서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부동산 문제는 그럼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소주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 대표께서 연대 총학생회장이던 아마 1984, 5년 무렵인 것 같은데 이때 그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함은경 씨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과 52시간 등등 아마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은 함 씨가 특히 소주성은 사기 정책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은 폐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차기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돼야 된다. 대통령 후보 측근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이유가 이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장하성 그때 정책실장이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게 정해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가 생산을 자극해서 선순환이 되게 만든다. 근데 제가 그때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보완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EITC를 좀 강화시키고 근로소득공제 있잖아요. 일단 이런 사람에게 좀 더 보조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중간에 기조를.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EITC 총이 한 1조에서 1조 5천억 된 거를 5조 정도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만 의존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첫 번째 16%를 올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10% 올리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2몇 % 올리고 해서 사실 평균으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7% 정도. 근데 초기에 너무 급격하게 올린 바람에 엄청난 그거를 좀 부담을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것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두 가지를 좀 미비점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고립 경제가 아니잖아요.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급 타면 다 내수로 쓰는 게 아니라 본고로 다 송금해버리고 이게 과연 그 소득이 소비 승대로 연결된다는 것에 누수된 부분이 많다. 그다음에 저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면 명목 임금 소득 인상에 의존하지 말고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주거비를 낮춰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타임즈와 인터뷰했던 내용,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또 현대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 이렇게 평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송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해줘야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로만 평가할 수 없는데 그러한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다 이렇게 섞여 혼재되어 있을 텐데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일부러 지적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2000년 6.15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 신문인가요? 인터뷰할 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때 보수 언론이 마구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김정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성김 대북 특사를 임명할 때 스페셜 엔보이 포 DPRK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스 코리아라는 말을 안 쓰고 DPRK라는 말을 써줬기 때문에 바로 간접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인가요? 여기서 긍정적인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누구 다 대통령이 되면 왜 나쁜 놈한테 이런 말을 했냐라고 이렇게 이 단세포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이나 제1야당 수준 정도 된다면 어떻게 이 남북 관계를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께서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에 전단 금지법을 직접 발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안전 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 법이 없더라도 강력하게 응징 의지를 표명하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 법 때문에 탈북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했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한 반민주적 악법을 인권 변호사 출신이 직접 주도했다는 걸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우리 정부 여당 쪽에서 아마 내정 간섭 아니냐라고 발끈했다는데 이런 반응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과거 독재 정부나 반인권 국가에서 하는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탈북자들이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탈북자 단체를 많이 알고 있고 친구들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법에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3만 3천 명이 넘는데요. 대부분이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서 평양에 있는 친척, 북한의 친척과 소통을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국경에 와서 중국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몇몇 극단적인 이런 단체들이 풍선으로 이거 막 전단을 날리는 것을 막 하다 보니까 훨씬 국경 통제가 더 강화되고 이 단속이 강화돼서 오히려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자유로운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이 변화되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접촉하고 만나야 정보가 유입되는 거지. 휴전선에서 그 고무풍선에 유인물 전단 몇 개 넣어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유인물 전단 내용도 뭐 이설주, 뭐 김정은, 뭐 거기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진까지 합성해서 막 나체를 만든 조악한 이런 것을 뿌리고 이것을 알 권리라고 말한 것은 자기들이 봐도 창피하다고 탈북자 단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에 탈북 단체 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광화문에 와서 우리 대통령을 무슨 반역죄로 무슨 고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고 떠들어도 잡아가지 않는 이런 완전한 민주주의가 보장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 그러면 아니 미국은 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다 폐쇄시켰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사당 점거하는 그 지지자들 옹호했다고 위험하다고 트위터 계정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그리고 미국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의 법리가 있으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아니 북한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아미스티스 휴전협정 단계입니다. 즉 전쟁 상태인데 상대방의 사령관을 모욕하는 유임을 부리면 완전히 이것은 일종의 심리전이고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일종의 전쟁의 일종입니다. 이런 행위를 어떻게 방치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 주변 적경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법이 무조건 전단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법률가의 요건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국민의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가할 경우에 한정해서 해놨어요. 모든 행위가 금지된 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한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미국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미국 언론에도 제가 영문으로 그 원고를 실어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또 이해하는 의원들도 늘어나서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이런 문제제기 펠로시 의장도 만났지만 아무도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그만큼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장성의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거다. 네. 이게 사실 주요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거친 언사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국 언론을 유심히 보니까 송 대표께서 주요 선진국 집권당 대표 중에서는 거의 드물게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격리 면제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제를 해주기로 했고요. 국적법 개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계 국적 취득이 너무 쉽게 해줬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와 청와대와 민주당이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자세 아니냐. 특히 최근에는 6.25 참전을 미화하고도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반론을 펴실 것 같아서 그 2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이 그때 중국이 상식에 맞지 않는 반응을 할 때는 우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저자세로 갑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세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상황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중국 공산당의 축하 메시지 집권당 대표로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한 이웃이고 우리나라 제1 무역 파트너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외교 활동으로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인민해방군 승전기념일 천안문 광장 시위에 서방국가 우리 민주진영은 유일한 국가원수로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가서. 그럴 때는 모든 언론들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그 행위를 다 칭송하고 어느 언론도 나 비판한 기사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자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대만 해협의 문제까지 쿼드 문제까지 다 언급을 했습니다. 전략이 다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사일 이번에 MCTR을 첩회해서 우리가 사거리가 다 제한이 틀리고 탄도 중량 우주까지 제한됐다는 것은 정말 중국이 말은 못해서 그러지 엄청나게 중국으로서는 신경 쓰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던 것 자체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6.25 참전 미화 문제는 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박진 의원님이나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우리 외교부 장관을 불러놔가지고 시진핑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왜 정부가 항의하지 않느냐 막 공격을 하는데 그 박진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의원님 사선 의원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헌법기관인데 왜 성명 하나 발표 못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하시죠. 직접. 야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집권당이 되면은 우리 무역 관리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야당이 하는 거지. 야당이 자기 목소리는 못 내고 정부한테 왜 못하냐고 소리만 치는 게 그게 진짜 야당이냐 말이에요.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싱하이밍 지사 참석하는 무슨 세미나 가서 그랬어요. 용납할 수 없다 분명히 축사했습니다. 박진 의원님 그런 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북한군이 우리를 남침한 행위 자체를 제국주의에 맞선 평화 수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언급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38선을 넘어서 진격하는 것을 자기들이 막아냈다. 이런 논리로 항미 원조 미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평화 수호 전쟁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겠지만 애초에 북한이 우리를 남침한 행위,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낸 행위인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싱하이밍이 대사가 저한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한테 해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제가 외통위원장 할 때도 할 말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제 질문 하나, 두 개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저희 언론 문제니까 저 박준동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걸 하나 정도가 할까요? 더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나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에 그 정부 국무총리가 가서 이번 한 번만 봐달라. 총리가 왜 애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하게 법적으로 하면 될 텐데 결국 그걸 묵살하고 도심에서 8,000명이 넘는 불법 집회를 했습니다.
과거 보수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할 때 정부 특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인가요? 살인마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여름 휴가도 다시 다 반납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아무리 문 정부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민노총이 권력 세력이라 하더라도 청와대나 여당에서 이런 방구 안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방역의 내로남불이나 이중잣대 아닙니까? 일단은 이런 방구를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고용진 수석이 와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민노총 집회에 대한 비판 성명을 지난 일요일에 냈죠. 일요일에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언론은 우리가 내면 보도를 잘 했죠. 그래 보도는 했는데 잘 보도를 안 해버리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민노총이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노총이 총리께서 정은영 질병관리청장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감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자신들이 이런 8,000명의 불법 집회를 통해 델타 변이 확산을 늘린다면 정말 서민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일자를 뺏는 아주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하고 이번에 불법 행위를 적극 처벌해라고 내가 강력히 김부겸 총리한테 어제 제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질문이 한 개인데 죄송하지만 하나만 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KBS가 최근 그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고 이제 공원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KBS가 얘기하는 인상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공영성 논란이라든가 KBS가 고액 연봉을 받는 공영 조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이 그걸 지적을 잘 했습니다만 지금 1억 이상 연봉자들이 너무 많고 지금 KBS 자체 내부의 자기 구조 조정과 그 연공 서열식의 그러한 임금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공영방송을 집권 세력이 이렇게 지배하려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법안을 이번에 제가 언론노조하고도 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관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어떤 집권 세력이 집권되면 KBS를 자신들의 그런 세력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 예. 끝나셨습니까? 예. 예,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원전 정책 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좀 결이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말씀을 하시면서 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손잡고 외국에서 원전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표님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 에너지 지원의 한 측면으로 이 SMR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협의하지 않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탈원전 정책은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게 탈원전을 한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리 오리코기 원전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오리코기가 앞으로 한 내년, 전내년, 한 2년 후에 완공이 되면 최소한 60년은 운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283년, 4년까지 2280까지 운영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화보다 훨씬 더 원전이 오래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탄소가 더 우선 개념이지 탈원전이 우선 개념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2050년 탈탄소 때까지 원전 유지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원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에너지 전환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SMR은 작년 12월에 정세균 총리 시절 이 SMR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고 예타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이 꼭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체코슬로바키아 원전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적극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러면 왜 밖에는 팔고 국내는 안 하겠다냐.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국내도 원전이 장기간 앞으로 70년 이상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SMR이 중요한 의미를 갖나 보는 게, 현재 우리나라 총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가 쓰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의 컨버터, 전기자동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전부 양질의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로 에너지를 전환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는 SMR이나 이런 원전의 에너지가 수소, 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 경제를 만드는 에너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핵융합으로 저는 발전해 간다. 그래서 2050년까지 핵융합, 원전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꿈의 에너지 시대로 가보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 북한 문제는 미국과 합의를 해서 북이 완전히 비핵화가 됐을 때의 에너지 대안으로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딱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입니다. 검찰총장은 피의자고요. 서울고검장도 피고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법정에 서거나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검찰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를 보면 90% 정도의 뭐 대규모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가 상당 부분 또 뭐 요직 독식 얘기도 나오고,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뭐 장관 또는 전 장관, 전 장관의 측근들이 주요직을 독식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권당이 그 나라가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완성된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고발하면 다 피의자가 되니까요. 지금 대통령도 피의자고 다 고발돼 있고, 저도 고발돼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고발돼 있고. 그래서 이게 피의자가 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처럼 고발이 남발되는 사회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피고인이 됐다 박범계 장관이 아마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서 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돼 있는 정무적인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 장관 문제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 이 공수처를 만든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해방 이후 처음으로 부장검사 방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각하면 경찰이 아무리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는 이게 여야를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검경 간의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해서 커다란 의미 있는 걸 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억측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수처 처장이 무슨 대통령이나 여당 의원의 뭐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청와대나 여당에 보고할 의무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의미가 큰, 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기소 독점주의를 깨고 정말 이 검사들의 왕국을 정말 견제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서, 두고두고 저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업적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 13일 화요일 오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패널과 연사 여러분, 그리고 취재 기자 여러분, 중계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